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30+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 정몽호 회장을 독대한 후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건데요. 현대차 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각각 30억씩 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 두 재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내라고 해놓고 언론에 보도되는 수석회의에서는 그게 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낸 거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기록이 남지 않을 곳에서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료로 남을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거짓과 모순도 본인이 말하면 사람들이 굳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답 좀 알려주세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공개방송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오신 게 아니라 전날 오신 분도 있어요. 야. 전날 오신 분도 예. 있고 이쯤이면 일찍이겠거니 하고 이제 6시쯤 오시거나 6시 반쯤 오신 분들은 못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보셨죠? 건너 빌딩 로비에서 봤습니다. 예. 네. 1000여 명이 새벽 7시 방송에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공개방송은 요 정도 10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체육관을 좀 빌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협의 안 된 내용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겁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협의는 나중에 한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네네. 네, 조만간. 아, 조만간이요? 네, 여기서 조만간이라고 하면 한국어의 묘미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예.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네, 1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조만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방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이게 과정이 아니라 진짜 1000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네, 새벽에 꽉꽉 차서,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아, 그러세요? 네, 미국에서 오신 분도, 유럽에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길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뉴스부터 하죠. 바쁩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요. 네. 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요, 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46주로 합병해야 바람직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로는요,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게 삼성 그리고 대통령의 뇌물죄거든요. 그걸 가장 집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핵심은 이거죠. 제일모직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래 정했던 비율이 아니라 삼성이 정했던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 예, 그렇죠. 네.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면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국민연금 내부에 기금 운용을 하는 본부장이 삼성 하는 대로 해. 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예, 그럼 이제 홍완성 본부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특검이 추궁을 했을 텐데요. 어제 특검에 소환됐거든요. 근데 홍 전 본부장이 이 지난해 7월 초에 이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으로부터 이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또 그래서 특검팀이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또 추궁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번에는 문영표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운영은 국민연금이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산하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투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그래서- 개입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건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여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게 벌어졌다 이거지. 그렇죠. 벌어져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겠죠, 특검에서. 아니, 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결정에 개입하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결국은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예. 요 다음 뉴스가 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특검이요, 문영표 장관을 불렀습니다. 전 장관을요. 어제 불렀었는데요.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수사하던 중에요. 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 빵빠라빵. 예.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예, 특검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사실- 빨리빨리, 예. 예, 이게 가다가 걸릴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금 관계자들을 추궁하다가 이런 진술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이 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기도 쉽지 않은데 쭉 나갔어요.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삼성 합병을 철저히 지원했다고 하는 증거, 증언, 그렇죠. 예. 그리고 피의자가 나온 셈이고, 그럼 장관은 또 왜 그랬냐고 묻게 되겠죠. 예, 장관이 이제 그런 고백을 그다음- 또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순서는 장관 당신이 이걸 다 책임지고 뇌물죄로 예. 30년 갈래? 이거로 이어지겠죠. 이 대목에서 특검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요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장관을 그 자리에 보낸 사람, 그렇게 예. 말하도록 한 사람. 이 끝에는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정확하게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겨냥한 뉴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쪽도 물론 조사하겠지만 한쪽 사이드, 정부 사이드에서는 진도가 크게 나가고 있다. 박수를 보낸다. 다 함께 박수를 보내자. 네. 자, 다음 순요. 예, 이 JTBC가 어제 세월호 다음날 이 대통령 사진에 관련해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2014년 4월 15일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이 자국이 17일에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또는 그 전날에 이 해당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꼼꼼한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자국이 안 보인다. 근데 17일 날에는 보인다. 네, 근데 15일 날 오전에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점은 15일 날 오후에 시술을 했거나 16일 날 오전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16일 날 오전에 시술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이. 네, 굉장히 좁혀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다음은 시술을 한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17일 날. 예, 멍자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17일 날은 진도를 간 날이거든요. 네. 17일 날. 예, 사고의학과 진도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술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17일이 아니라 16일 오전 혹은 15일 오후 특정된 거죠. 기간이. 그리고 그게 시술과 관련이 있고 근데 하필이면 김영재 의원이 16일 날 네. 수요일마다 휴일인데다가 저도 무슨 기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예. 의원의 특기인 실로 하는 뭐 시술이라고 하는데 연결고리는 굉장히 탄탄하고 언제냐 김영재 의원이 15일 날 뭐 했는지와 16일 날 뭐 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16일 날 행적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네, 본인 주장으로는 골프장을 갔다라는 건데요. 뭐 여전히 좀 의문이 많이 남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뭐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장소가 어디냐가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요.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 이 유진용 장관이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가요. 김종 전 차관이 체육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다음날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월요일 날 전해드린 이거 하다만 보도인 것 같다고 KBS. 예, 그렇습니다. KBS가 먼저 보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증언하기 그 다음에. 시작한 거죠. 네. 예. 뭐 이 부분을 확인해 주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김 실장에게 자기가 이거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김기춘 겁니다. 비서실장이 예. 인사청탁을 했는데 예. 여기서 당시 장관인 유진용 장관이 아니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인사청탁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예, 자기 뜻이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거죠. 예. 그럼 누가 이걸 시킨 거냐? 그 얘기도 하죠. 예, 유진용 장관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순실이 누군가를 통해서 김기춘의 입을 움직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KBS 보도 월요일 날 나갔을 때, 이건 하다만 보도라고. 여기에 최순실의 이름이 빠졌다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빠졌다고. 네. 이상한 보도라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고자 했던 KBS 기자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름은 빼고자 했던 데스크의 사이 어떤 갈등이 만든 반쪽짜리 기사다. 이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KBS가 아직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의미에서는 주시 뉴스라고 보고 그렇다는 의미는 정부가 아직 작동한다는 뜻이죠. 네. 이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다고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지했던 기조 뭐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 차례 이제 다이어리 김영환 민정수석의 다이어리를 통해 예, 드러난 그 힘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주심수라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KBS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다른 기자들이 왜 기사가 반쪽짜리로 나갔냐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뉴스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시뉴스다. 다음 뉴스는요? 예,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최순실 작품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야, 재밌네요. 예, 이 특검이 파악한 바로는 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작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실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에는 국가정보원도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최순실 씨 자신이 이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서 문화부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있어서 이 블랙리스트를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왔던 전형적인 루트, 패턴이 특검에 의해서 파악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안통으로서 본인이 보기에 좌파. 네. 여기서 본인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좌파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좌파인 거죠, 이분한테는. 네. 시사인도 좌파 언론에 들어갔습니다. 7개. 네. 예, 예. 그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좌파로 들어가는데 예. 그 사람들을 막는고자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안적 방식.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 사업하는데 걸거치는 거죠. 예.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 좌파로 꽂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예. 지원도 못하게 하고 사업을 못하게 벌여서 제거해버리는. 예. 이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출발 지점이 블랙리스트조차 최순실 씨였다는 게 예, 이번 특검에 파악한 바. 이거는 기자들이 찾아낸 게 아니고 특검이 파악한 바입니다. 예. 특검 잘한다. 박수 한번 다 예. 쳐드리고 꼼꼼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 최순실 씨 아주 꼼꼼해요.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싸그리 제거할 수 있을지 꼼꼼하고 영리한 이런 부분에선 대단히 영리한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다 치워주는 거죠. 박 대통령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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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순요. 예, 반기문 총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 총장이 지난 22일에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봉하마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한동안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지 않았다라는 야당의 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라는 겁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뉴스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잠시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
거목이어라 당군의 자손 반기문. 저 이러다가 사전 선거 운동에 걸리는 게 아니죠. 거목 반기문. 예, 예. 아니, 이 노래가 사장되기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앞으로 짧게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예. 이제 비판이 신경 쓰이시나 봅니다. 이분이 서거 때 한동안 찾지 않은 게 아니고 2년 동안 찾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바쁘니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네.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메시지도, 어떤 발언도, 또는 뭐, 어떤 형식의 조문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2년 있다가 왔는데, 본인이 왔다 간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죠. 예. 뭐,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 정치적 민감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분이 정치하고 관련된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도 돌아가신 거, 그게 무슨 정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 비판할 여지가 많고, 부담이 된 것 같죠. 예. 자, 다음 순요. 이 반 총장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 개헌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개헌 의사를 묻자 반 총장은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면 정권 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제 여권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고 있다. 자, 다음 수는요.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독방에서 생활하면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뭐 첫 번째 특혜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있어서 이 영치금 한도가 4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최순실 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한 번에 한 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순실 씨는 두세 개, 뭐 혹은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스스로 공황장애 있어서 청문회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독방 쓰는 게 규정에 어긋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최순실 씨는 독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혜를 이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또 다른 수용자 A 씨가 이 걸려서 교도소가 이감되기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네요. 저도 이제 서울구치소 소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왜냐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예. 네, 그때 수감됐을 때,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랑 주진우 기자만 면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되는데, 안 돼서 결국은, 그때 당시 이제, 구치소를 방문했던 법사위원장. 네. 법사위원장 힘이 막강하거든요. 법무부 산하 있잖아요. 예, 교정은 그렇습니다. 네. 법사위원장하고 몇 분의 의원들 오셔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말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정에 방해가 된다고. 우리가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는 건 교정에 방해. 그분이 원래 교정이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인데 어쨌든 구치소장이 못 만나게 했고 못 만나게 한 데는 법사위원장을 뛰어넘는 힘. 예. 사실은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거니까 이것도 정부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청문회 8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한 방에, 청문회요. 예, 예. 소장실 넓습니다. 거기서 하면 돼요. 의지만 있다면. 혹은 적견장도 따로 있고요. 변호사 만나는. 그리고 이제 종교활동도 하거든요. 네.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네. 자,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안민석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저께 최순실 감방에서 간담회한 걸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네.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마쳤고 또 연말연시 들어가고 1월 15일 날 국정조사 시한이고 네. 그래 참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네.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직권상정을 정세균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이렇게 하셨죠. 그럼요. 네. 그 시청 애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걸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정세균 의장님을 만났어요.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만나셨군요. 예. 네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 정세균 하시는 말씀, 네.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취지는 공감하나 네. 지금 보수신당 아직 원내대표가 없어서 네. 직권상정을 의장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각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 보수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상황이 좀 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 네. 내일이 이제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이 이제 골든 타임인데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일단 돌아갔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후 한 그 이후에 3시 한 서너 시경에 보수신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까 네. 좀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그분들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미리 선출한 것이 아직 원내대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고. 예, 그럼요. 네. 어제 원내교섭 단체도 등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내일 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치면은 이제 1월 15일 지나가고 국정농단 세력이 지금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의 직권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정세균 의장의 결심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이 골든타임이니까 네.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듣는 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국회에 오셔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네. 국회에 각 당 대표실에 요구하시기도 하고 정세균 의장님한테도 전달해. 아마 24시간 그러니까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위한 24시간 국민행동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의 긴급 제안이었습니다. 자, 옆에 계셨네요, 계속. 예.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편 4대천왕. 양치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개 말 바꿔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악마로 돌아갑시다. 그게 듣기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다른 기록이 나오면 제가 딴 걸 바꿔드릴 텐데 일단 뭐 4대천왕은 맞으니까요. 팩트에 기반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아니, 근데 팩트, 예. 원래는 뭐 다른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해볼까 했는데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지는 타이밍이니까요. 밖에서 저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아주 핫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세 가지를 던지고 가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치소에 청문위원들이 갔는데 구치소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해를 했다. 그죠? 경비교도대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을 한 10여 명을 불렀다. 일단 박영선 의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무슨 구치소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데. 아니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좀 믿기 어려운 근데 이혜원 얘기였는데. 의원도
다른 구치소 갔는데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을 만나러 서울구치소를 갔었고 박범계 의원 등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은 안전보험이 있는 남부구치소를 갔는데 두 군데서 다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치소장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두 군데 구치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구치소장들이 무슨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던 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게다가 구치소장이 법무부 국회의원. 장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에요. 이분은 부대로 따지면 연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단급에서 지시가 그렇죠. 내려와야 되는 사단장도 거고. 아니에요. 구치소장은 만약 군대 조직가 비슷하거든요. 구치소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지금 7, 8명 왔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협박을 하죠? 이건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게다가 저는 진짜 웃긴 게요. 휴대폰은 원래 일반인들이 가도 휴대폰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건 변호사들이 네. 특별 접견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긴 한데 종이 연필을 못 가져가는 건 진짜 세상에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이거. 그거를 뺏었다는 것만으로 해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면에도 그렇고 변호사들 맨날 가방 가득 서류하고 그 연필하고 종이하고 다 가지고 가서 일반인들도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는 당연히. 그거를 못했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청문회를 하라고 한 국회의원들한테 종이 연필을 뺏었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건 특검을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에 고발을 해도 충분히 되는 사안이에요. 이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무장 경력이죠 아마 거기 있는 네, 무장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교도관이라고 까만색 입고 있어요. 예, 저도 봤어요. 제가 면회를 참 많이 갔었거든요. 면회를 참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건 빼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겪었을 일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일반인 면회실하고 그날은 일반인 면회실이 아니라 수감동 내부에 있는 행정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완전히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철탑 쳐 있고 철조망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예. 그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고립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저희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접견을 가도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 예. 그 안에서 들어갈 때 휴대전화 같은 거 다 뺐고 네. 내려놓고 하니까 그리고 안에 가보면 이 완전히 일반적인 그런 데와 달리 하얀 벽과 예. 장식도 아무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되게 뭐였든 삭막하고 무섭죠. 병실의 무서운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실을 가장 어둡게 만든 예, 거죠. 그런 예. 버전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한 10여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협박이라는 의미가 판례에 그렇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주변에 우르르 서 있기만 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협박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협박당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협박당한 거죠. 예. 아니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무슨 난동을 피워가지고 제수들을 탈옥시킵니까? 왜 무장교도관들이 무술교도관들 출동을 해요? 말이 안 근데 되죠. 이거는 명확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해요.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하죠. 국가기관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7, 8명씩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증인이고 각자가 당사자예요. 피해자이면서. 이건 뭐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만약에 뭐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증거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을 모두 경비교도관들요? 무술교도관이라고 네. 아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네. 무서우셨어요? 일단 그분들은 실제 성격이 무섭던 무섭지 않던 그렇게 보여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까만 거 입고 서 있는데 교도관들 그러니까 수감자들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행정부는 까마귀. 분들하고 다르죠. 네. 전문 용어로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근데 국회의원들 8명이 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일단 그 분들이 가신 이유는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간 거고 네. 보통 국회의원들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공적 지위에서 갔었을 때는 사실 청문회장이 그 자리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7명, 8명이 갔으면 국민들이 거기 같이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거기서 공적인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거고 다만 최순실의 안정보험 정호성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면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는 없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여전히 거기는 청문회장이었거든요. 그럼 국회 청문회장에 말씀하신 까마귀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국회를 똑같은 둘러싸고 겁니다. 있었다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TV로 보는 국회 청문회장 그렇죠. 거기에 까마귀들이 갑자기 거기 나온 증인들 주변을 둘러싸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일단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정말 크게 문제 삼아서 이유를 밝혀내고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구치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는 구치소장 정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똑같이 어디 한 군데만 벌어졌어도 아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똑같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똑같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도 부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근데 제가 얼핏 그 박영선 의원이 그 SNS 중계를 했었잖아요. 김성태 위원장의 휴대폰을 가지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 휴대폰으로 그 구치소 내의 분들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네. 통화 내역 조회해야죠. 그것도 어디다 그렇고요. 보고를 해서 어디다 지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교도관도 공무원입니다. 아니 그렇죠. 구치소장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거든요. 사실은 못하죠. 쉽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8명이 서울시에 아니면 어디 지자체들 아무데나 갔어요. 아니 그렇죠. 거기서 공무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진입을 막고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야말로 똑같은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떡하냐 비슷하면 국회의사당 내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투경찰 한 10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보고 있던 증인들하고 국회의원 질문하는 사이에 가로막은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유는 그만하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있을 수 없는 너무 일이에요, 심각한 절대로. 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일이라서. 이분들이 무슨 그리고 어제 그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공개방송 때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면회를 제일 많이 다녀본 분이라 서울구치소 과장들도 다 안다. 그렇게 안면까지 있는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켰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것이 또 다른 청문회 대상이 될 내용이에요. 왜 청문회를 방해하고자 했고 누가 시켰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보기엔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방해했으니까 국정조사를 방해한 세력을 다시 국정조사해야죠. 1차적으로는 청문회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에서 해야 하고요. 청문회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정말 심각한 이것만 일이고. 갖고 국정조사해도 될 문제예요. 사실은. 저도 무게 그렇죠. 사안의 중대성은. 자, 여기까지? 여기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었죠. 이혜원 의원이 폭탄을 여러 개 던지고 왔어요. 이혜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 방송을 본 여기서 이제 재벌 사모님이라고 통칭됐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방송을 본 사모님들이 아니 나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한 사람이 조윤선 장관이야. 근데 이제 장관 시절에 그렇게 했는지 수석 시절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근데 조윤선 씨가 나한테 최순실 씨를 데리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 밝혀진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이걸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듣고 폭탄이에요, 있다가 폭탄. 그렇게 폭탄이란 비유가 될 수밖에 없고 조윤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물어봤을 때 네. 정말 그런 사실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 쓴 것 때문에 자연인 조윤선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억울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정반대잖아요. 정말 사모님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중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중매. 네. 중계. 중계.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중간에서 이분이 최순실, 이분이 사모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선 주장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 지금 최순실이 했던 거는 문화체육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문화체육 재단을 만들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펼쳤잖아요. 샤은택을 중간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사업 동업자 내지는 뭐 이렇게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말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재벌 사모님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재벌들도 그쪽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에요. 그럼 최순실이 개입돼서 이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했을 거고 그런데 저는, 네. 그 사람이 그거를 중재해 준 사람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현역 문화체육부 장관이에요. 그전엔 정무수석 만약에 이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수석 때일지 장관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정말 맞아 완전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최순실 씨가 그냥 목욕탕에 잘 갔다 가니까 목욕탕 동기를 구할 수도 있어서 그게 동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밝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일단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조현천 장관이 말했잖아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단순히 모른다는 것만으로 거짓말한 거는 위증 정도가 되겠죠. 위증 정도가 근데 됐다. 청문회가 아니라 그 대정부 질문이었기 때문에 증언도 아니죠. 사실은 증인은 아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어떻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글쎄요. 다른 어떤 것을 해야죠. 지금으로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소개를 했다면 소개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게- 소개를 하자면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관계가 있었을 테고 그 그리고- 관계 속에서 최순실 씨와 어떤 역할 혹은 뭐 관계 속에서 뭘 주고받았는지는 밝혀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걸 밝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분들도 서로 필요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났고 만약에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은 게 있다라면 그건 이제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저는 빠져나가고 아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긴 했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최순실의 문화체육부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사업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그렇죠. 치우기 위한 것이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람들을 치워야 실력이 덜해도 그 사업을 먹을 수 있지 차은택을 않습니까? 앞장서서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치우기 위한 그 두 개의 필요성이 맞닿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김기춘 전 두 사람이 서로 영역을 가지고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데서는 이렇게 협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교도관이셨던 분이 저희 문자 제보 하나 오셨는데 예. 그것은 교도관 생활하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 일은 평상시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순식간에 제보가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하여튼 말도 그래서 안 되는- 조현선 장관 분은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많은 것들이 그 내부 제보자, 주변 분들, 뭐 어디 식당에서 만났을 때는 식당에서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목격했던 분들의 얘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뭐 지금 이혜원 의원도 그 말씀하신 분도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그분도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도 뭐 비슷한 얘기를 네, 듣셨다고 하고 들었고 다른 분들도 받았다는 이거 가볍게 여길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건데 자,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있었나요? 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끝나가는데 성공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거의.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치소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국회의원들의 종이 연필까지 다 뺏어버린 거고요. 진짜 상상할 수 정말이라면 정말 공무집행 방해가 명백해 보이고요. 직권남용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기회가 남았다. 오랫동안 말만 있었고 보치지 못했던 강제구인,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증인들이 벌금 얼마 내고 끝내버리는 그런 청문회법이 아니라 강제구인 권한을 주는 요 개정이 사실은 원포인트로 국회의장이 직권산정하면 된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고 저는 일괄적으로 강제 구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아니 뭐 강제구인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그 대상을 좀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준하는 정도의 의혹이 좀 명확한 부분, 그런 예를 들어서 구속된 수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명백하잖아요. 명백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한정을 짓는다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국회의장이 직권산정하면 가능하죠. 본인이 반대해도 가능한데 제 말은 이 법안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듯이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되겠죠.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체 자유에 대한 너무 지나친 구속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갈릴 때 한쪽에서 상대편을 별 죄도 없는데 그럼 뭐 검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입법부가. 그런데 그럴 수는 이렇게 청문회의 사실상 주요 대상인데 여러 가지 편법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제 구인하는데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나요? 마침 새누리당도 탈당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분당이라고 표현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분당이라고 해야 돼요? 네. 분당 지역 동네 이름 같아서 탈당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는 다수 탈당이라고 일단 부르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의 200번 가까이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권 상정도 가능하고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처럼 그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한다. 분명히. 자, 알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직접 법안을 만들 수 없으니까. 당장으로서야 뭐 당연히 그렇지만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게, 혹은 뭐 국회의장에게. 최근에 연락처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니, 국회 수천만 봐도. 문자들 직접적으로 보내고 네. 또 이게 의원들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직접적인 어떤 전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걸 반영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좋다는 것도 이번 일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방송을 다 책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죠. 직접 자기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직접 문자를 보내고 소통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번 기회에 큰 루트가 뚫렸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도 여의도의 섬이 좀 다리가 좀 놓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세현 의장 핸드폰이 터질 수도 있긴 하는데. 아마 보좌관이 들고 있겠지, 공개되면 전화. 아니면 하나 더 만드시면 되죠, 뭐. 네. 그거야. 여론 수렴용을 하나 쓰시고.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그런 것까지 뭐하러 우리가 걱정을 해요. 하여튼 이런 뜻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지역구나 국회의장 실에나 알릴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네. 것 같고. 최순실 청문회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반대로 전하셔도 되고, 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게 민주주의인 건데, 저는 아직도 정말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은어로 까마귀들이 출동했다, 이런 네, 부분. 그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 상식, 법 상식에 맞게끔 네. 살아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있었다면 법 상식에 맞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네. 4대 전황. 진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또는 그 전날에 이 해당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꼼꼼한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자국이 안 보인다. 근데 17일 날에는 보인다. 네, 근데 15일 날 오전에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점은 15일 날 오후에 시술을 했거나 16일 날 오전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16일 날 오전에 시술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이. 네, 굉장히 좁혀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다음은 시술을 한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17일 날. 예, 멍자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17일 날은 진도를 간 날이거든요. 네. 17일 날. 예, 사고의학과 진도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술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17일이 아니라 16일 오전 혹은 15일 오후 특정된 거죠. 기간이. 그리고 그게 시술과 관련이 있고 근데 하필이면 김영재 의원이 16일 날 네. 수요일마다 휴일인데다가 저도 무슨 기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예. 의원의 특기인 실로 하는 뭐 시술이라고 하는데 연결고리는 굉장히 탄탄하고 언제냐 김영재 의원이 15일 날 뭐 했는지와 16일 날 뭐 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16일 날 행적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예, 본인 주장으로는 골프장을 갔다라는 건데요. 뭐 여전히 좀 의문이 많이 남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뭐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장소가 어디냐가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요.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 이 유진용 장관이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가요. 김종 전 차관이 체육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다음 날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월요일 날 전해드린 이거 하다만 보도인 것 같다고 KBS. 예, 그렇습니다. KBS가 먼저 보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증언하기 그 다음에. 시작한 거죠. 네. 예. 뭐 이 부분을 확인해주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다음, 조만간. 네네. 네, 조만간. 아, 조만간이요? 예, 여기서 조만간이라고 하면 이게 한국어의 묘미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예.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예, 1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조만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벽 방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이게 과정이 아니라 진짜 1000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예, 새벽에 꽉꽉 차서,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아, 그러세요? 예, 미국에서 오신 분도, 유럽에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예.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길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뉴스부터 전하죠. 바쁩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요. 네. 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요, 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46주로 합병해야 바람직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로는요,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게 삼성 그리고 대통령의 뇌물죄거든요. 그걸 가장 집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핵심은 이거죠. 제일모직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래 정했던 비율이 아니라 삼성이 정했던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 예, 그렇죠.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면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국민연금 내부에 기금 운용을 하는 본부장이 삼성 하는 대로 해. 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예, 그럼 이제 홍완성 본부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특검이 추궁을 했을 텐데요. 어제 특검에 소환됐거든요. 근데 홍 전 본부장이 이 지난해 7월 초에 이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으로부터 이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또 그래서 특검팀이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또 추궁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번에는 문영표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운영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30+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 정몽구 회장을 독대한 후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건데요. 현대차 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각각 30억씩 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 두 재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내라고 해놓고 언론에 보도되는 수석회의에서는 그게 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낸 거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기록이 남지 않을 곳에서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료로 남을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거짓과 모순도 본인이 말하면 사람들이 굳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답 좀 알려주세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공개방송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오신 게 아니라 전날 오신 분도 있어요. 야, 전날 오신 분도 예. 있고 이쯤이면 일찍이겠거니 하고 이제 6시쯤 오신 거나 6시 반쯤 오신 분들은 못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보셨죠? 건너 빌딩 로비에서 봤습니다. 예. 네. 1000여 명이 새벽 7시 방송에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공개방송은 요 정도 10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체육관을 좀 빌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협의 안 된 내용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겁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협의는 나중에 한다. 네. 자, 아마 그다음에 이제 김 실장에게 자기가 이거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김기춘 겁니다. 비서실장이 예, 인사청탁을 했는데 예, 여기서 당시 장관인 유진용 장관이 아니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인사청탁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예, 자기 뜻이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거죠. 예. 그럼 누가 이걸 시킨 거냐? 그 얘기도 하죠. 예, 유진용 장관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순실이 누군가를 통해서 김기춘의 입을 움직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KBS 보도 월요일 날 나갔을 때, 이건 하다만 보도라고. 여기에 최순실의 이름이 빠졌다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빠졌다고. 네. 이상한 보도라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고자 했던 KBS 기자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름은 빼고자 했던 데스크의 사이 어떤 갈등이 만든 반쪽짜리 기사다, 이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KBS가 아직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의미에서는 주시 뉴스라고 보고, 그렇다는 의미는 정부가 아직 작동한다는 뜻이죠. 네. 이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다고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지했던 기조, 뭐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 차례 이제 다이어리, 김용환 민정수석의 다이어리를 통해 예, 예. 드러난 그 힘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주심수라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KBS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다른 기자들이. 왜 기사가 반쪽짜리로 나갔냐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뉴스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시 뉴스다. 다음 뉴스는요? 예,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최순실 작품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야, 재밌네요. 예, 이 특검이 파악한 바로는 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작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실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에는 국가정보원도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금이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산하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투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그래서- 개입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건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여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게 벌어졌다 이거지. 그렇죠. 벌어져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겠죠, 특검에서. 아니, 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결정에 개입하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결국은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예. 요 다음 뉴스가 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특검이요, 문영표 장관을 불렀습니다. 전 장관을요. 어제 불렀었는데요.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수사하던 중에요. 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예,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빵빠라빵. 예.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예, 특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사실- 빨리빨리, 예. 예, 이게 가다가 걸릴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금 관계자들을 추궁하다가 이런 진술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이 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기도 쉽지 않은데 쭉 나갔어요.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삼성 합병을 철저히 지원했다고 하는 증거, 증언, 그렇죠. 예. 그리고 피의자가 나온 셈이고, 그럼 장관은 또 왜 그랬냐고 묻게 되겠죠. 예, 장관이 이제 그런 고백을 그다음- 또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순서는 장관 당신이 이걸 다 책임지고 뇌물죄로 예. 30년 갈래? 이거로 이어지겠죠. 이 대목에서 특검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요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장관을 그 자리에 보낸 사람, 그렇게 예. 말하도록 한 사람. 이 끝에는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정확하게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겨냥한 뉴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쪽도 물론 조사하겠지만 한쪽 사이드, 정부 사이드에서는 진도가 크게 나가고 있다. 박수를 보낸다. 다 함께 박수를 보내자.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JTBC가 어제 세월호 다음날 이 대통령 사진에 관련해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2014년 4월 15일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이 자국이 17일에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